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폭군의 대명사로 불리는 연산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 영상에 앞서 역사 돋보기 무오사화편과 갑주사화편을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연산군은 일종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기질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태어난 지 몇 년 안 되어 어머니가 중전자리에서 폐서인 되었고,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는 연산군이 6살 7살이던 나이에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그녀에게 사약을 내린 장본인은 다름 아닌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이었고요. 성종은 아들이 나이가 어렸으니 패비 윤씨 죽음의 진상을 아들에겐 최대한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고아로 자라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유독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 어릴 적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으면 그게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연산군은 세자 시절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말이 없고 소극적이고 그냥 세자 교육도 묵묵하게 군말 없이 받아내는 이 세자 시절의 연산군만 놓고 봤을 때 나중에 미친 사이코패스 왕이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연산군이 세자 시절에 조용조용했던 건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 게 아니라, 어머니 없이 자란 연산군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가장 증오했던 한 사람, 티를 내지는 않았으나 연산군의 전체적인 생애와 업적을 통해 알 수 있는 연산군의 최대의 적은 바로 아버지였죠. 연산군은 나중에 어머니의 죽음에 아주 조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야심차게 키워놓은 살인파들을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통해 철저하게 짓밟았죠. 언제 연산군이 어머니 죽음의 진상을 알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연산군은 꽤 오랫동안 치밀하게 복수 계획을 준비했고, 오래 묵혀둘수록 연산군의 복수는 정말 잔인했답니다. 이러할진데 어머니 패비 윤씨에게 직접 사약을 주고 누구보다 앞서서 패비 윤씨를 죽이자고 하고, 패비 윤씨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며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자기 아버지 성종에게는 연산군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추론하기 어렵지 않죠. 연산군은 다 크고 나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했는데요. 그런 사적인 연산군의 심리까지 우리가 쉽게 추론해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장녹수입니다. 장녹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여러 차례 혼인을 하다가 창기가 되었는데,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으나 연산군의 눈에 들어 연산군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빠졌던 이유가,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요구했고, 장녹수는 그런 연산군의 성적 취향을 제대로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에게 야, 너 라는 호칭으로 불렀으며, 동침할 때는 장녹수가 연산군을 아기 대하듯 역할극을 하게 됐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장녹수를 통해 대리만족했고, 이러니 장녹수는 연산군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거죠. 이러다가 1504년 연산군 제위 10년째에 비로소 연산군의 어머니 복수국이 시작되죠. 어머니 패비 윤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 성종의 두 후궁을 불러다가 폭행한 후 두 여인의 친아들들을 데리고 와 직접 죽이게 하는가 하면, 성종의 어머니, 그러니까 연산군에겐 할머니가 되는 인수대비를 찾아가 왜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었냐며 소리를 질러 충격에 인수대비가 사망합니다. 인수대비 상중임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산군은 어머니 죽음에 아주 조금이라도 동조한 사람을 샅샅이 찾아내 잔인하게 복수했습니다. 죽은 사람이면 시체를 꺼내다가 목을 다시 베어버리는 부관참시형을 내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최소 유배형, 대부분 사형, 이 사형도 사약 아니면 팔다리를 찌는 능지처참형, 심한 경우에는 사형 후 그 시체의 팔다리를 자르는 부관 능지형을 내리고, 심지어는 해골을 빻아다가 가루로 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갑자사화편을 봐주세요. 이런 연산군의 어머니에 대한 복수는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번져서 어머니의 죽음과 별 관련이 없어도 그냥 자기에게 대들거나 싫은 소리를 한 신하들을 대거 숙청합니다. 무작정 공포정치로만 왕권 강화를 추구했고, 무엇보다 연산군이 피맛에 중독이 된 거죠. 몇 명 본보기로 잔인하게 죽여놓으면 다들 알아서 기는 걸 봤으니까요. 갑자사화를 기점으로 연산군이 우리가 아는 폭군이 됩니다. 이전에는 독특한 행동을 안 한 것은 아니나 신하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었던 모습이 많았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세심하게 대응했으며, 불효미를 베푼다거나 탐관오리 시찰 등 민생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신하들과 공부하는 거 싫다고 경연을 폐지해버렸던 세조에 비하면야 연산군은 경연에도 참석을 잘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사화라는 한국 역사상 보기 힘들 정도의 잔인한 숙청 후 연산군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에게 자기 가마를 들게 하는가 하면 사냥 등의 행차를 나갈 때 인근 마을을 싹 다 비우게 하고, 경기도에는 금표라는 구역을 정해서 그곳의 백성들 민가를 전부 헐어버리고는 오로지 왕의 사유지로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금표가 하도 많아져서 이제 경기도에 더 이상 금표를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원래 충청도에 속했던 평택을 경기도로 편입시켜 경기도를 확대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경기도 평택시가 연산군과 이런 인연이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아예 연산군과 장록수의 놀이터였죠. 그리고 연산군 옆에는 임숭재라는 희대의 간신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예체능의 남다른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가 쓴 시와 그림, 무엇보다 춤 실력은 모두가 감탄했을 정도인데 살인파들은 오래전부터 연산군에게 왕의 예술 활동을 반대했습니다. 연산군이 자기 끼를 방출하지 못해 꿍에 있을 때 임숭재는 연산군의 예술적 비위를 맞추어 주었죠. 임숭재 역시 시에 능통해 연산군과 시를 주고받기도 하며 예술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연산군은 임숭재를 최측근으로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신들이 연산군의 예술활동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동이나 반대를 하지 못하자 연산군의 예술성은 잘못된 길로 확대되어버려 연산군의 사생활은 각종 변태짓과 사치스러운 생활들로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내 기녀, 내관, 궁인, 심지어 관노비들까지 복장 점검을 수시로 해서 복장이 불량하거나 꾸미지를 않으면 처벌을 했습니다. 연산군의 사치벽도 나날이 심해지고 궁궐에서 너무 많은 연회들이 열렸습니다. 궁궐의 행사나 연회를 기획하고 담당하는 관할을 장하관이라고 합니다. 연산군은 장하관 내 악사들의 수를 몇 배 이상 늘렸으며 장하관에 소속되어 있는 무희와 기생수도 늘렸습니다. 연산군은 장하관 내 악사들을 광희라고 명명했고 기생들은 흥청과 운평으로 명명했습니다. 연산군의 흥청 및 운평에 대한 선발 기준은 대단히 까다로워서 음악적 재능은 물론 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렇게 연산군이 늘린 흥청과 운평의 수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흥청과 운평을 선발하는 관리를 채용사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채용사가 연산군의 절친 임숭재였죠. 연산군은 흥청과 운평들과 놀기 위해 경회루를 사치스럽게 꾸미고 심지어 개인 동물원까지 설치했습니다. 연산군은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서스럼 없이 흥청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면 장록수가 직접 흥청으로 선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여성이 유부녀여도 말입니다. 이때 자기 부인을 뺏기는 사대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좌의정의 부인까지 건드렸다는군요. 여기서 유래된 말이 흥청망청입니다. 1504년 12월 연산군은 홍문관을 폐지하고 1505년 2월에는 경연을 폐지했습니다. 연산군의 전횡에 지방 도처에서 연산군을 비방하는 글들이 언문, 즉 한글로 쓰여져 나돌았습니다. 연산군은 한글 금지령을 내렸고 한글로 기록된 사서들이 소실되었죠. 연산군에게 충정을 다해 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연산군의 내관 김초선이었습니다. 김초선은 3명의 국왕을 모신 내관 중 최선임 내관으로 연산군의 비행을 비판하다가 연산군은 김초선의 팔다리를 전부 찢어버렸습니다. 팔다리가 전부 찢긴 상태에서도 김초선은 연산군을 꾸짖었고 연산군은 김초선을 죽였죠. 1506년은 연산군의 치세 마지막 해였습니다. 점점 심해진 연산군의 사이코 기질은 정점을 찍게 되는데 어전회의, 즉 왕과 대신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 공간에서 대신들은 무조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게 회의에 참여하겠으며 연산군이 폐위되기 2개월 전에는 궁녀 1000여 명을 거느리고 길가에서 변태적인 놀이를 하는가 하면 폐위되기 한 달 전에는 어머니 기일에 더러운 파티를 하게 됐답니다. 여기 박원종이란 군인 출신 신하가 있습니다. 박원종은 워낙 무예도 뛰어나고 주변으로부터 신망도 높았으며 일처리도 일사천리라서 성종과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박원종은 아마 이 연산군을 비판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횡포가 점점 심해지자 박원종은 결심을 내립니다. 반정. 이 반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연산군이 박원종의 누나를 겁탈했다는데 이 누나가 임신까지 해버렸고 여기에 참지 못하고 박원종이 반정을 주도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박원종도 미쳐가는 연산군에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었죠. 여하튼 박원종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희안, 마찬가지로 연산군의 총애를 받던 신윤무, 그리고 군부 내에서 입지가 상당했지만 연산군에 의해 탄핵되었던 이장군 등을 중심으로 반정 세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웃긴 건 한때 연산군의 칼이 되어주었던 유자광까지 기가 막히게 반정 세력에 가담합니다. 박원종의 군부의 위치가 상당했기 때문에 군대를 모으는 일은 어렵지 않았고 1506년 9월 2일 새벽에 박원종은 궁궐로 들이닥쳐 간신 무례배들을 즉각 처형하고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이복 동생 진성대군이 새로운 국왕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를 유배보내졌다가 2개월 만에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장록수는 처형되었으며 처형장에 있던 성남 백성들이 장록수에게 돌을 던져 장록수의 시체는 돌에 깔렸다고 합니다. 연산군의 중전이었던 신씨와 세자 및 다른 왕자들은 유배를 갔다가 이내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습니다.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임숭재는 반정 1년 전에 전학기의 미인을 더 바치지 못해 안타깝다라는 희대의 망언을 남기고 병에 걸려 죽어서 반정의 화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반정 딱 일주일 전에 연산군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연회 자리에서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며 왕비와 후궁들에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장녹수와 중전 신씨는 눈물을 흘렸으며 연산군은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두 사람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며 미안하다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반정 당일에도 연산군은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붙잡혔으며 이런 말을 했다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해라. 연산군은 정말이지 연구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